자, 이 시간에 이제 그 감정평가 방법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었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특히 이제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적산법 그랬는데, 먼저 이제 원가법, 가격 구하는 것부터 잠깐 확인해 볼까요? 자, 교재는 641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공식처럼 표 안에 구분되어 있고, 그 밑에 개념에서 보니까 원가법이라 하면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해서 대상 물건이 가지는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구한 가격을 복선가격 또는 복선가액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원리를 잠깐 볼까요? 자, 원가법은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에서, 기준 시점은 가격을 구하고자 하는 시점이죠. 그리고 그것을 확정해 두는 근거는 바로 지난 시간에 변동의 원칙이었고,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 재조달 원가에서 그동안 쓰면서 감가된 게 있으면 그 감가액을 공제하는데, 이렇게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하는 것을 감가 수정이라고 하거든요. 요 감가 수정에서 대상 물건이 가지는 가액을 구하는데, 이렇게 구한 가격을 복선가액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원리가 뭐냐면, 예컨대 자동차가 하나 있으면 자동차의 가치를 산정한다. 그러면 먼저 자동차의 생산 원가에서 그동안 쓰면서 감가된 것이 있으면 그 감가액을 뺀 나머지가 바로 그 자동차의 가치 또는 가격이 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원가법은 그 물건의 재생산 원가에서 그동안 쓰면서 감가된 것을 뺀 나머지가 바로 가격이 된다. 이것이 원가법의 기본 논리인데, 그러면 원가법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재생산 원가를 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감가 수정하는 것이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재생산 원가 그리고 감가 수정, 이것이 원가법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재조달 원가,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재조달 원가는 그 물건의 재생산 원가거든요. 생산비. 그러면 원가법으로 가격을 구하려면 생산비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비를 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생산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건물 등의 생산이 가능한 자산에 많이 쓰인다. 이게 원가법의 기본 논리. 건물 등의 재생산이 가능한 부동산에 많이 쓰인다. 근데 토지는 그러면 생산이 안 되어서 원가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조성지나 매립지, 이른바 개발택지, 개발택지는 생산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냐면, 토지의 경우에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를 원지 또는 소지라고 하죠. 그래서 원지 가격에서, 원지 또는 소지 가격에서 그동안 개발 공사비, 개발 비용을 가산하면 그 토지의 생산원가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택지, 조성지나 매립지처럼 생산비를 구할 수 있으면 토지에도 원가법을 적용할 수는 있긴 하다. 그러나 보통은 건물 등의 재생산이 가능한 삼각자산에 많이 쓰인다. 근데 이제 부동산이 토지만 따로 있고 건물만 따로 있고, 물론 토지만 따로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건물이 있으면 건물과 토지가 같이 있는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전체를 원가법으로 구한다 하는 것이 바로 642페이지 보시면 그 표 안에 보실까요? 거기 보면 건물의 재생산 비용에서 부지계량 비용이 있으면, 왜냐면 건물 지으려면 부지계량 해야 되니까 부지계량 비용이 있으면 더하고, 그동안 쓰면서 감가된 거 있으면 감가된 거 뺀 나머지에다가 거기다가 토지 가치를 더해서 전체 토지와 건물의 전체 비용 조건법에 의한 가격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건 큰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전체 가격을 구하려면 먼저 건물의 생산비에다가 그 다음에 건물 질량 부지계량 해야 되죠. 그래서 부지계량 비용 더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쓰면서 건물이 감가됐으면 감가된 거 뺀 금액에다가 토지 가치를 합산해서 전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것은 그냥 의미만 확인해 주면 되고, 핵심은 이제 기본 원리는 여기까지. 그 부동산의 재생산원가에서 그동안 쓰면서 감가된 것이 있으면 감가된 걸 뺀 나머지가 바로 부동산의 가치 또는 가격이다. 이것이 원가법의 기본 논리인데, 그러면 원가법으로 가격을 구하려면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 재생산 원가 또는 재조달 원가, 다른 말로
생산 원가라고 하기도 하고 재생산 비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서 재생산 비용을 구해야 되는데 자, 재생산 비용의 의미를 잠깐 보니까 642페이지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재조달 원가 가로 열고 재생산 원가에도 같은 말이거든요. 개념을 보니까 대상 물건을 기준 시점 현재 원시적으로 이 말은 뭘로 새 것으로 다시 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적정원가 총액 이것이 재조달 원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잠깐 한번 볼까요? 어떤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만약에 10년 전에 10억을 들여서 건축했다. 그러면 이 10년 전에 지을 당시의 건축비 10억이 바로 이것은 재생산원가가 아니라 이것은 취득원가예요. 취득원가. 근데 재취득원가 또는 재생산원가는 10년 전에 지은 이 건물을 10년 전이 아닌 지금 현재 기준 시점에서 만약에 가격을 구하는 기준 시점이 지금 현재다. 그러면 10년 전이 아닌 지금 현재 기준 시점에서 이것과 똑같은 건물을 현재 상태로 아니면 새 것으로 원시적으로 임하는 새 것으로 다시 재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또는 재취득한다고 가정했을 때 생산원가 이것이 재조달원가. 개념 다르죠? 자, 똑같이 취득원가나 재생산원가는 재조달원가는 어차피 생산비, 새로 생산한 비용은 똑같아요. 다만 취득원가는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이고 재조달원가는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 시점에서 이거가 똑같은 것을 새 것으로 다시 취득한다면 재취득한다면 얼마냐? 이것이 재조달원가 또는 재생산원가 그래요. 그럼 핵심이 이제 실제 지을 당시의 건축비는 취득원가이고 이거가 똑같은 것을 새 것으로 다시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생산원가가 바로 재조달원가. 이게 핵심은 취득 당시의 원가가 아니라 기준 시점에서 새 것으로 다시 생산하는 데 쓰여지는 원가가 바로 재조달원가. 이것이 핵심 포인트. 잘 구분해서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 재조달원가는 다시 복조원가와 대치원가로 구분되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밑에 내려가서 복조원가, 대치원가 구분되고 있거든요. 잠깐 읽어볼까요? 먼저 642페이지 하단에 복조원가란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료에서 부동산을 복조 똑같이 다시 만드는 비용 이것이 복조원가이고 대치원가는 넘어가서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유용성을 갖는 부동산을 최신의 재료와 디자인에 의해서 신축하는 비용 이것이 대치원가. 여기 잠깐 봐요. 어떤 건물에 대해서 재생산가고 할 때 먼저 복조원가는 똑같이 10년 전에 10억에 건축했다. 그럼 이건 취득원가이고 재취득원가는 이거가 똑같은 건물을 재료도 똑같이 모양도 똑같이 설계도 똑같이 똑같은 모양 똑같은 재료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다시 만드는 비용 다른 말로 복제. 일반 물건이면 복제이고 건물이니까 복조 그런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과 똑같은 재료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다시 만드는 비용 이것이 복조원가. 따라서 물리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것이 바로 복조원가이고 대치원가는 이것과 이 건물과 유용성은 똑같이 하되 최신의 재료와 디자인으로 신축하는 비용 이것이 대치원가. 그러니까 물리로 똑같이 만드는 비용은 복조원가이고 유용성만 똑같이 하되 건물로서 유용성만 똑같이 하되 디자인도 좀 바꿔서 최신의 재료와 디자인으로 다시 만드는 비용 이것이 대치원가. 그래서 물리로 똑같이 만드는 비용이 복조원가이고 유용성 또는 효용적 측면을 고려해서 유용성만 똑같이 하되 최신의 재료와 디자인으로 다시 만드는 비용 이것이 대치원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조달원가는 바로 복조원가를 의미해요. 근데 건물이 한 4, 50년 됐다. 아주 오래된 건물이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4, 50년 전에 지을 당시에 건축 자재나 공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다 단종되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복조원가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더라.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건물과 유용성만 똑같이 하되 최신의 재료와 디자인으로 다시 만드는 비용인 대치원가로 대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은 복지원가를 구하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복지원가를 구하기가 어려우면 대치원가로 대체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대치원가가 우수하지만 실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복지원가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너무 오래되어서 복지원가를 구하기가 어려우면 예외적으로 대치원가로 대체할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복지원가와 대치원가 구분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 것은 그러면 복지원가는 새 건물에 많이 쓰이고 대치원가는 오래된 건물에 많이 쓰이는데 문제는 이 대치원가로 이제 복지원가를 구하는 건 원칙이지만 너무 부득이하게 오래돼서 부득이하게 대치원가로 산정했을 때는 이미 대치원가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신 재료와 디자인으로 신축하는 비용으로 다시 치환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미 기능적 감가가 반영이 돼 있더라. 따라서 대치원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기능적 감가가 이미 반영이 돼 있더라. 그러면 최신가로 치환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능적 감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감가할 때 또다시 기능적 감가를 또 하게 되면 몇 번? 이중으로 감가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 감가를 방지해서 나중에 감가 수정할 때는 이미 반영되어 있는 기능적 감가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 이미 감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복지원가는 아직 감가가 기능적 감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능적 감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대치원가는 이 치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능적 감가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가 수정할 때 기능적 감가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이중 감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대치원가는 이미 감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복지원가보다 더 높게 낮게 산정되어 있더라. 왜? 이미 거기에 기능적 감가 반영이 돼 있어. 그래서 그 여러분들 643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원가와 디귿에 복지원가와 대치원가의 비교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 A, B, C, D, E를 보면 일반적으로 대치원가는 복지원가에 비해서 저렴하다. 왜? 거기에 이미 기능적 감가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미 반영되어 있는 기능적 감가는 나중에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이중 감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뒤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 A, B, C는 다 이게 설명된 것들이고 이렇게 해서 복지원가, 대치원가 특징 비교 확인하는 거 체크하고 원칙은 뭘로 하지만 복지원가이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복지원가를 구하기 어려우면 대치원가로 대체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재조달 원가의 종류, 복지원가, 대치원가 확인했고 이제 구체적인 재조달 원가의 산정 방법.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64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원칙은 도급 방식 기준. 자, 도급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축비를 구할 때 건축주가 직접 직행해서 건축한다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의 도급에서 건설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도급 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은 건설회사에 맡겨서 건설한 것을 기준으로 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적인 구성은 일반 건물의 경우에 표준적인 도급 건설비에다가 통상의 부대 비용을 가산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준적인 건설비에는 뭐가 들어있냐 봤더니 직접 공사비 그리고 간접 공사비 그 다음에 수급인의 이유는 바로 건설회사가 이제 건설회사 맡겨서 했으니까 건설회사 이윤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건설회사의 이윤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 보니까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에 뭐뭐 있는가 간단히 눈길만 주시면 돼요. 거기 보니까 643페이지 밑에 직접 공사비를 보니까 기초 공사비, 지분 공사비, 미장 공사비 등등해서 여러 가지 공사비 들어가는 것이고 간접 공사비는 현장 경비나 일반 관리비, 배분액 이런 것이네. 기타 통상의 부대 비용은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담들이 바로 지대나 이런 것이 통상의 부대 비용 그랬는데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직접 공사비는 말 그대로 현장에 들어가는 공사비, 자재값이나 인건비 다 여기에 직접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 맞고 간접 공사비는 직접 현장에서 공사비 들어가는 거 말고 이것이 이제 간접 공사비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현장 경비나 일반 관리비 배분액. 자, 일반 관리비 배분액은 뭐냐면 자, 건설회사가 있어요. 그럼 건설회사 운영하려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건설 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있는데 건설 현장들이 쭉 있는데 그냥 현장에서만 짓는 것이라 회사에서 어때요? 여러 가지 관할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운영한 여러 가지 관리비, 일반 관리비가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현장별로 배분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현장별 일반 관리비 배분액. 기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보면 이제 뭐 현장 경비 이런 것이 간접공사비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의 수급인의 이윤이 있다. 수급인의 이제 건설회사 이윤들, 건설회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표준적인 도건설비이고, 여기다가 통상의 부대비용을 가산하는데, 그 부대비용을 보니까 뭐 등기비라든지 건설기간 중에 금리나 지대, 그죠? 감독비, 감독비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설계비도 마찬가지, 이런 것이 통상의 부대비용. 이렇게 해서 이제 표준적인 도급건설비다가 통상의 부대비용을 가산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직접공사비가 뭐뭐 있고 간접공사비가 뭐뭐 있고 했는데, 이건 다 암기할 거 아니에요. 그냥 느낌으로 그냥 현장에 들어가는 비용 직접공사비고, 현장 운영에 관한 비용 이것이 간접공사비, 그 다음에 건설사 이윤, 기타 경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도급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도급하지 않고 건축주가 자가로 건설했대요. 자가건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자가건설한 경우는 이윤이 어때요? 빠져 있겠지. 근데 이 재조달한가는 도급으로 구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건축주가 자가 직영에서 건축한 경우에는 거기에서 빠져 있는 건설회사 이윤은 거기에 가산을 시켜서 재조달 원가를 구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도급 건설한 것을 기준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빠져있는 건설회사의 이윤은 가산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재조달 원가의 산정 방식, 특히 도급 방식 기준이라는 거 꼭 체크해서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총가격적 3법, 이제 생산비 구할 때 총가격적 3법, 부분별 단가 적용법, 변동률 적용법, 비교법 또는 비교단위법 구분되어 있는데, 자, 이거 잠깐 설명해요. 먼저 총가격적 3법은 총량조사법.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축비를 구할 때 한꺼번에 한 통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간 자재값 다 더하고 노무비 다 더하고 부대비용 다 더해서 구하는 것이 총가격적산법 또는 총량조사법이고, 부분별 단가적용법은 이것은 구성단위법.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제 공중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토목공사비 얼마, 기초공사비 얼마, 골조공사비 얼마, 아니면 또 창호공사비 얼마, 위백공사비 얼마, 아니면 또 내부 미장공사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공종별로 다 구분했을 때 그 공종별 공사비를 합산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부분별 단가 적용법. 그래요. 이걸 비교해보면 이거거든요. 자, 만약에 이 제 몸이 로봇이라고 한다면 이 생산원가 구할 때 여기에 들어간 자재값 다 구하고 노무비 다 구하고 부대비용 다 구해서 더한 것이 이것이 총가격조사법이고, 부분별 단가적용법은 머리통 만드는데 얼마, 몸통 만드는데 얼마, 팔 만드는데 얼마, 아니면 다리 만드는데 얼마, 결합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별 공사비를 전부 합산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부분별 단가적용법 또는 구성단위법 그러는 것이고, 세 번째 변동률 적용법은 실제 지을 당시에 공사비를 아는 경우에 거기다가 그동안의 공사비 변동률을 곱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변동률 적용법.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비용지수법. 가령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20년 전에 10억에 지었다. 그럼 이것이 바로 건물 명세별 가격이요. 실제 지을 당시의 건축비. 그러면 이것이 제조란 건 아니잖아. 이건 20년 전에 가격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시점에서 생산비를 구하려면 그 건물 명세별 가격에다가 그동안의 공사비 변동률을 곱해야 되는데, 변동률을 구할 때 이제 공사 비용지수로 구하거든요. 그랬을 때 20년 전에 지을 당시에 공사 비용지수가 100이고 20년 후인 지금 현재 기준 시점에서 공사 비용지수가 160이다. 그러면 그동안에
1.6배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곱하니까 100분의 160 하면 1.6이잖아요. 그럼 얼마? 16억 이렇게 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변동률 적용법. 다시 한번 10년 전에 아니면 20년 전에 지을 당시에 건축비 이것이 바로 건물 명세별 가격이고 거기다가 그동안의 공사비 변동률을 곱해서 구하는데 이 변동률을 구할 때 실제 지을 당시의 공사 비용지수 기준 시점에서 공사 비용지수에서 비용지수로 변동률을 구한다. 그래서 이 변동률 적용법을 다른 말로 비용지수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요 건축비 변동률 이걸 곱해서 재생산 원가를 구하는 것이 바로 변동률 적용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비교법 또는 비교단위법 이것은 뭐냐면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사례부동산의 생산 원가를 구한 다음에 이걸 근거로 대상부동산의 재생산 원가를 구하는 것이 바로 비교법 또는 비교단위법인데 어떻게 구하냐? 가령 사례부동산이 있는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10억에 최근에 10억에 건축했대요. 10억에. 근데 이것의 연 면적이 100제곱미터이래요. 1000제곱미터이래요. 1000제곱미터. 25라고요. 1000제곱미터인데 이것을 20억에 지었대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생산원가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20억을 갖다가 1000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얼마 나와요? 2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 바로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 바로 이 건물의 생산 원가예요. 근데 이 대상부동산은 1200제곱미터래요. 근데 면적만 좀 다르지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면 대상부동산의 연면적 1200제곱미터에다가 제곱미터당 생산 원가 얼마? 200만 원 곱했더니 얼마? 24억 원이 되나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비교법 또는 비교단위법. 다시 한번 대상과 유사한 사례부동산을 선택해서 사례부동산의 생산원가를 구하고 이걸 갖다가 연 면적으로 나눠서 단위당 생산원가를 구한 다음에 이 단위당 생산원가를 대상부동산의 연 면적에 곱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비교법 또는 비교단위법 그래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요 세 가지는 대상부동산으로부터 직접 구한다. 그래서 직접법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 비교법은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사례부동산의 생산원가를 근거로 대상부동산의 원가를 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간접법 이렇게 표현한다. 해서 이렇게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바로 재조정가의 구체적 산정 방법. 다시 한번 자재값 다 더하고 농비 다 더하고 부대비용 다 합산해서 구하는 것이 총가격조사법이고 공종별 또는 구성부분별 공사비를 합산해서 구하는 것이 부분별 단가적용법이고 실제 지을 당시에 공사비를 아는 경우에 거기다가 그동안의 공사비 변동률을 곱해서 구하는 것이 변동률 적용법이고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사례부동산의 생산원가를 구한 다음에 이것을 연 면적으로 나누어서 단위당 생산원가 구하고 이 단위당 생산원가를 갖다가 대상부동산의 연 면적에 곱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비교법 또는 비교단위법. 자, 네 가지가 이제 재생산원가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재조달원가 또는 재생산원가 개념을 확인했는데 그럼 이 재생산원가는 가만히 보니까 새 걸로 구했을 때 가격이에요? 아니면 중고 상태 생산원가예요? 당연히 새 것으로, 그죠? 새 것으로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생산원가거든요. 근데 현재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 현재 건물은 중고 상태이잖아요. 따라서 중고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가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 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감가액을 공제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감가 수정이라고 한다. 재생산원가에서 감가액을 구해서 이것을 공제하는 것을 감가 수정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감가 수정을 하려면 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감가 수정을 하는데 자, 감가 수정의 의미를 확인해 볼까요? 감가 수정은 대상부동산의 재조달원가에서 감액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감액할 요인을 고려해서 감가액을 구한 다음에 감가액을
공제하는 것을 감가수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감가수정을 하는데 감가수정을 하려면 감가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걸 고려해서 감가액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감가요인은 크게 물리적인 감가요인, 기능적인 감가요인, 그리고 경제적인 감가요인 이렇게 구분한다. 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건물이 있을 때 그 감가요인을 구분할 때 물리적 감가 그러면 건물이 마멸되고 파손되고 노후화되고 손상되고 깨지고 터지고 부서지고 해서 나타난 감가, 이것이 물리적 감가.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볼까요? 645페이지 감가요인 보니까 시간의 물리적 감가 보세요. 중간쯤 보시면 시간의 경과에서 오는 손모, 사용으로 인한 마모 파손, 재해 및 우발적 사고로 인한 손상, 풍후, 자연적 작용에 의해 생기는 노후화, 이런 것이 물리적 감가 요인.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 요인은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설계의 불량, 성의 구식과 설비의 부족과 불량, 능률의 저하, 이런 것이 있고, 넘어가서 경제적 감가는 인근지역의 쇠퇴, 인근 환경과 부동산의 부적합, 그리고 시장성의 감퇴, 이것이 경제적 감가 요인 구분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어떤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이 화장실 타일 10개 깨지고 유리창 3개 깨지고 어디 부서지고 타일 부서지고 이렇게 해서 나타난 감가, 이것이 뭐이고? 물리적 감가. 반대로 기능적 감가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형의 구식화, 능률의 저하, 건물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의 불균형, 이렇게 해서 나타난 감가, 이것이 기능적 감가. 예를 들어서 건물의 규모는 큰데 화장실이 너무 적다. 이건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평면도가 잘못 나서 건물의 구조가 좀 내부 구조가 이상하다. 불합리하다. 이것도 감가 요인 맞죠? 이렇게 해서 나타난 감가가 바로 기능적 감가. 그리고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 이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 주위에 피해주는 뭐 쓰레기 처리장이 있다. 위험시설이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가 많이 감가될 수 있죠? 앞에 있던 정류장 아니면 앞에 있던 지하철역이 폐쇄됐다. 그러면 이 건물의 외부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타난 감가가 바로 경제적 감가, 그래요. 이렇게 해서 감가 요인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구분하는데 그 내용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물리적 감가나 기능적 감가는 치유 가능한 것이 있고 치유 불가능한 것이 있고 그래요. 기능적 감가도 마찬가지 치유 가능한 것이 있고 치유 불가능한 것이 있고, 근데 경제적 감가는 치유 불가능한 감가로만 구성된다 그러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자, 만약에 화장실 타일 10개 깨지고 유리창 3개 깨지고 이런 것들은 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것은 치유 가능한 감가. 그러면 치유 가능한 감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큼이 감가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 좀 기울었다, 물리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건 치유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치유 불가능한 감가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 감가 요인으로 인한 손실액만큼이 바로 감가액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기능적 감가도 치유 가능 불가능. 그죠? 내부 구조를 좀, 예를 들어서 10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것은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의 불균형이 이런 것이니까 감가 맞죠? 이게 기능적 감가. 근데 엘리베이터를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그러면 치유가 가능할 것이고, 반대로 그런 공간이 없으면 치유가 불가능할 것이고. 사례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통 이걸 구분하냐면,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둘 다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그로 인한 가치 상승이 더 크면 수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그로 인한 가치 상승이 낮으면 배보다 배급이 크죠. 이런 경우 수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보통 수리 비용보다 그로 인한 가치가 크면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수리 비용보다 가치가 작으면, 가치 상승이 작으면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다, 이렇게 구분하고, 근데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에 의한 감가이기 때문에, 위부적 요인의 감가이기 때문에 내부적 환경 요인을 개선해서는 치유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것은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이기 때문에 내부적 요인의 개선을 통해서는 치유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치유 불가능한 감가로만 구성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요 둘은 물리적 감가나 기능적 감가는 내부 요인한 감가 아니면 외부 요인 감가, 즉 내부적 감가죠. 내부 요인한 감가에서 이것을 내부적 감가 그러고 경제적 감가를 외부 환경 요인한 감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적 감가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환경적 감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외부적 감가 요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분했을 때 다시 한번 물리적 감가나 경제적 감가는 치유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구분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감가로서만 구성된다. 왜? 외부 요인의 감가이기 때문에 내부 요인의 개선을 통해서는 치유할 수가 없다. 그 정도만 딱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감가의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은 아까 지난 시간에 했죠. 이것은 균형의 원칙.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서 감가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균형의 원칙 관련되는 것이고, 경제적 감가에 근거되는 가격 원칙은 바로 외부 환경과 적합을 이루지 못하면 감가되잖아요. 해서 이것은 적합의 원칙 또는 외부성의 원칙 그래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의 근거는 균형의 원칙, 경제적 감가의 근거는 적합의 원칙과 또는 외부성의 원칙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이런 감가율을 고려해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가격을 적정화하는 것을 감가수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랬을 때 이제 회계에서의 감가상각과 회계에서의 감가상각과 감정평가에서의 감가상각 이렇게 구분되는데,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하고 평가 목적의 감가상각 이것을 감가수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이 감가상각과 평가 목적의 감가상각인 감가수정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체크해야 되는데, 회계에서는 감가상각하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비용배분이에요. 비용배분. 회계에서는 매 기간 동안에 어떤 PP이 만약에 그 TV가 하나 있으면 그 TV의 내용연수가 5년이다. 그럼 5년 동안 매 기간 어때요? 일정 액식을 감가해 나가죠. 그래서 비용을 감가상각 피해서 비용을 5년 기간으로 내용연수 기간으로 나누어서 배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회계를 잘 모르시면 그냥 거기까지만. 근데 감정평가에서는 비용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가격 구하기 위해서. 그죠? 감가수정에서 가격 구하는 가격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비용 배분이 목적. 이제 비용 배분 뭐 자본의 유지회수, 진실한 재정상태 파악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핵심은 비용 배분이에요. 그러나 감정평가에서 감가상각을 나눠서 바로 가격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비분마다 다 내용연수에 써놓고 법정 내용연수로 수명. 이 내용연수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릴 텐데, 내용연수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이때 내용연수는 바로 법으로 정해진 내용연수고, 평가에서 감가상각할 때 내용연수는 바로 경제적 내용연수예요. 자, 경제적 내용연수의 의미는 조금 있다. 바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잠깐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646페이지 내용연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수명이라고 하죠. 수명. 사용 가능 기간인데, 만약에 건물의 수명이 만약에 30년이다. 이것이 바로 수명, 이거 내용연수인데, 회계에서는 기업 회계 기준에 비입마다 다 법으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해진 내용연수를 법정 내용연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내용연수에서 매 기간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이고, 근데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 내용연수 이걸로 감가액을 구하는데, 자, 내용연수 수명이 물리적 내용연수가 있고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고 기능적 내용연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물리적 내용연수는 건물의 물리적 내용연수는 그 건물이 물리적으로 마멸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금방 붕괴에 의하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기간이 물리적 수명이고, 기능적 내용연수는 그 건물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기간이 바로 기능적 내용연수이고, 경제적 내용연수는 그 건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비용이 작아야 경제적 내용연수가 남아있는 것인데, 수익은 점점 작아지고 비용은 점점 커지면서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면 더 이상 사용 수익이
불가능해지죠. 이렇게 불가능해질 때까지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의 내용연수가 바로 경제적 내용연수 그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때까지가 바로 경제적 내용연수인데 이 경제적 수명을 가지고 감가액을 계산한다. 근데 이 경제적 수명은 얼마든지 연장 단축이 가능한데 법으로 정한 내용연수는 연장 단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 회계 기준에 법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이 정해진 대로만 감가상각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가령 어떤 건물이 내용연수가 30년 주어졌는데 한 10년밖에 안 지났다. 그럼 나머지 20년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불이 한번 나가지고 한번 꼬실렀다. 그러면 그만큼 더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야 맞죠. 그죠? 그럼 경과연수가 길어져야 맞는데 근데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회계에서는 그냥 비용 배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같이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비용 배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정해진 대로만 감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평가에서의 경쟁 내수는 얼마든지 연장, 단축, 조정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원래 내용연수가 30년 주어졌다. 이게 이제 이른바 경제적 수명이에요. 경제적 내용연수. 근데 지금 현재 10년 지났다. 그러면 10년 지났으면 이 기간이 뭐가 돼요? 경과연수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기간이 잔존 내용연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10년 경과됐으면 10년 경과된 것만큼 감가를 해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10년 지난 상태에서 만약에 불이 났다 또 꼬실러서 그럼 불이 났으면 그만큼 더 쓸 수 있는 기간이 어때요? 짧아지잖아요. 그만큼 손상이 컸으니까. 그러면 쓸 수 있는 기간이 잔존 내용연수잖아요. 그럼 이거 짧아지니까 이걸 좀 더 줄이고 경과연수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10년 지난 상태에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대순했다. 그럼 더 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죠. 그럼 길어진다고 이걸 늘리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건 그대로 낮은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과연수가 짧아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경과연수를 어떻게 하고 줄이고 잔존연수를 길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용연수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연수는 얼마든지 현실과 정득의 연장 단축이 가능할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법적 연수는 한번 정해진 내용수는 그대로 적용을 변경시킬 수가 없이 그냥 법으로 정해진 대로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되는데 감정평가는 가격 보는 것이 원칙이니까 목적이니까 실제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용연수를 증가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손상이 많으면 경과연수를 더 늘리고 잔존연수를 줄여버리는 것이고 반대로 대순했다 그러면 경과연수를 더 줄이고 잔존 내용연수를 더 늘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내용연수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정된 내용연수를 유효 내용연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정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경제적 내용연수는 얼마든지 연장 단축이 가능할 수 있는데 법적 내용연수는 연장 단축이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 내용연수는 10년 지났고 앞으로 20년 쓸 수 있다 그랬을 때는 계속 그냥 경과된 것만큼 까나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과연수에 더 중점돼요. 근데 이 경제적 내용연수는 경과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얼마를 쓸 수 있느냐에 따라 같이 달라지기 때문에 잔존 내용연수에 더 중점을 둔다. 잔존 내용연수에 더 중점을 두고 회계에서는 경과연수에 더 중점을 둔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면 감가 요인을 고려할 때 회계에서는 물리적이고 기능적 즉 내부적 요인만 물리적이고 기능적 감가만 고려하지만 즉 내부적 요인만 고려하지만 감정평가에서는 물리적이고 기능적 감가 말고도 뭐까지 경제적 감가도 같이 고려한다. 위부적 환경요도 같이 고려해서 감가에 관다. 왜냐하면 가격 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것이 이제 감가 요인의 고려 내용이고 그리고 그 밑에 방법을 보니까 회계에서는 취득가격 기초 장부상 취득가격 취득 원가를 기초해서 감가상각비를 공개하는 것이지만 감정평가에서는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해서 저기 있죠. 재조달 원가를 기초해서 감가액을 구한다 하는 것이 특징이고 현주라는 물건만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지금 646페이지 중간에 표에 있어요. 그리고
회계에서는 자산으로 계산되면 멸실제도 실시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10년 지난 상태에서 그냥 불나서 거의 멸실됐대요. 그렇지만 일단 멸실 처분하지 않는 한은 그냥 법으로 정해진 대로 내용에서대로 계속 감가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감정평가에서는 10년 지난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꽃이나 소실돼 버렸다. 그럼 더 이상 가치가 평가되기가 가치를 발휘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평가가 안 되면서 현존하지 않는 것은 평가할 수가 감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존하는 물건만을 대상으로 해서 감가 수정을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회계에서는 내용연수로만 법정 내용연수로만 감가 계산하는 것에 반해서 감정평가에서는 내용연수한 방법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다. 다양한 방법. 이것이 이제 내용연수한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관찰감가법이나 분해법이나 기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계에서는 토지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없어. 수명이 무한대니까. 근데 감정평가에서는 토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 아까 어느 경우에 조성지나 매립지의 경우에는 토지에도 원가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토지에도 감가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과 평가 목적의 감가 수정의 차이점을 딱 정리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그 표 안에 646페이지 표 안에 있긴 한데 자 잠깐 보니까 회계에서는 비용 배분이 목적, 감정평가에서는 가격 구하는 것이 목적. 회계에서는 취득원가를 기초하는 것이고 감정평가에서는 재조달원가를 기초하는 것이고 회계에서는 법정연수 기초하고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연수 기초하고 특히 회계에서는 법정연수 기초하면서 경고한연수에 중점 두는 반면에 경제연수는 잔존연수에 중점 두는 것이고 법정연수 연장 단축이 안 되지만 감정평가에서 경제연수는 얼마든지 현시가 적용돼 연장 단축 조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가를 고려할 때는 회계에서는 물리적이고 기능적 감가만 고려하지만 감정평가에서는 물리적 기능적 감가 말고도 경제적 감가도 같이 고려한다. 그리고 회계에서는 내용연수로만 감가액 계산하지만 감정평가에서는 내용연수한 방법 말고도 관찰감가법이나 분해법 등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적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과 평가 목적의 감가상각, 즉 평가 목적의 감가상각을 감가수정이라고 하죠. 해서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의 차이점을 착 정리하시면 되고 특히 조심할 거 이 차이점 비교해서 구분하는 거 그리고 감가 요인 구분하는 거 꼭 체크하고 특히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이나 외부성의 원칙 관련된다는 거. 그리고 얼마든지 경쟁연수 조정할 수 있는데 조정할 때는 이걸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대수선되면 경과연수 줄이고 잔존연수 길게 하고 반대로 손실이 많이 커졌으면 경과연수를 늘리고 잔존연수를 줄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재조정가의 개념하고 구하는 산정 방법하고 특징 비교한 거하고 그 다음에 감가 수정의 개념과 특히 개념을 구분할 때 이제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고 자 원리는 여기까지 확인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감가 수정하는 방법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십니다.